살면서 누구나 한 번쯤은 궁금해하지만 아무도 정확히 알려주지 않는 주제들을 선정해서 얕게 한번 파보겠습니다.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 줄여서 지대너비앗. 65회 휴가 반납 마리팟 지금 시작합니다. 기존 청취자분들께서는 제가 이거를 왜 하고 있는지 알고 계시겠죠? 내 입으로 이거를 카페 투표 결과도 발표하라고 하셔가지고 이제 원래 듣고 계신 분들은 이제 알고 계실 텐데 마리팟을 처음에 이제 청취하시는 분들은 이 내용을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저희가 이전에 남양 특집으로 배틀필드를 했어요. 벌칙으로 혼자 찍는 마리팟을 걸고서 했는데 말도 안 되게 제가 이제 당첨이 돼가지고 벌칙 받으러 나오게 됐습니다. 투표 결과가 카페에 있어서 카페에 가입하지 않으신 분들이 모르실 수 있는데 이거를 내 입으로 말한다. 카페 1, 2위를 아주 섭렵하는 기록을 보였는데 1위가 지금 현재 제가 금요일 아침에 확인하고 있는데 1위가 623표, 33.7%를 차지한 빛나는 물고기였고요. 두 번째 2위가 543표로 29.4% 차지한 일본 접골사 이야기였습니다. 가장 무서운 이야기로 1, 2위에 당첨됐습니다. 네.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가 이제 남양 특집으로 주제를 잡아서 구성했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의 팟캐스트 팟빵의 제목이 뭐냐면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이니까 당연히 남양 특집도 무섭고 끝나면 안 되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지적인 대화가 돼야 되는데 여러분이 이렇게 투표하신 거에 대해서 저는 참 불만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계룡산에서 이거 집합 한번 해야지 정신 상태가 이래가지고는 저희 도저히 방송을 진행하기가 어려워요. 제가 오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처음에 마리팟 해가지고 벌칙한다 하고서 어떤 거 얘기했었냐면요. 메일로 사연이나 뭐 궁금증 보내주시면 그것도 소개하고 마리팟에 당첨된 사람이 방송을 진행한다라고 했었는데 사연을 많이 안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뭐 이제 카페 리플에도 달리고 사연으로 보내준 게 공통된 한목이 있어서 그거 하나 소개하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한 다음에 제가 준비한 내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백기사 심도롬이라고 해서 심리학 책이에요. 인간관계에 대한 거. 그래서 그거 한번 방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페에 리플이나 이제 메일로 궁금증 보내주신 분들이 공통된 질문이 요즘 이제 되게 힘들다라는 질문들이 되게 많았어요. 이거 뭐 혼자 사연 읽고 그 편지 읽고 그러니까 라디오 진행하는 거 같고 참 좋네요. 네.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상 사연처럼 한번 해볼게요. 메일로 보내주신 사연인데 안녕하세요. 방송을 잘 듣고 있는 누구누구입니다. 저는 앞으로 진로를 고민하는 20대 후반 대학생인데요. 저보다 나이가 많으시네요. 오랫동안 속상하다 이거 혼자 맞장구 치고 오랫동안 시험을 준비했는데 이제 관두고 어떻게 밥을 벌어먹을까 고민하며 취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내 길이라고 믿고 있었던 목표를 접고 다른 것을 시작하려니 이게 잘 사는 것인지 인생에 회의가 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인지 주변 사람들한테 힘들어 보인다. 한번 기분 전환하고 와라. 이런 말을 자주 듣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 진행 예정자이신 김도희님께서는 어떤 식으로 기분 전환을 하시나요? 혹시 진로 고민이나 앞으로 취직 활동, 생계 활동에 대해서 어려움이 생겼을 때 어떻게 극복하셨나요? 상담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메일 사연이 왔습니다. 이분께서는 이제 대학생이어가지고 진로를 준비하고 계시는 거고 취직 활동을 하고 계시고 이제 나중에 취업을 하셨는데 다른 일을 개척하려는 분도 계시고 카페에 종종 올라오는 것 같아요. 아니면 지금 여러 가지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라는 분들도 있고 연애하시는데 잘 안 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로 이제 힘든 상황을 겪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제가 여기에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정답을 줄 수는 없고 그냥 다양한 의견을 듣고 싶은 것 중에 제가 하나로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힘든 상황에서 기분 전환을 하면 안 됩니다.
기분 전환을 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힘든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나한테 힘든 걸 발생시키는 상황을 이제 차단시키고 잠깐 시선을 회피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힘든 상황이었던 원인이 시야에서 사라지니까 힘든 감정이 안 드는 것 같은 느낌이 들죠. 근데 이거는 착각이고 어차피 다시 자기가 일상생활로 돌아오면 힘든 일을 이제 겪어야 되거든요. 기분 전환하고 오는 게 활력이나 이렇게 자기 충전이 되지 않고 오히려 다시 현실 세계로 왔을 때 기분 전환하는 동안 자기가 일 처리해야 되는 것들이나 아니면 해결해야 될 문제들을 외면하고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더 심각해지는 경우가 많고 아무 문제도 해결되지 않아서 기분이 더 나빠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기분 전환하시는 거는 딱히 좋지 않고 아니면 정말 힘들다 그러면 그냥 뭐 휴식하시는 거는 괜찮지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적극적으로 이제 문제를 해결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여러 가지 현상으로 힘든 일들이 발생할 수 있는데 자기가 살면서 그리고 살면서 겪는 거에 대한 난이도도 사람들마다 체감이 다 다르거든요. 근데 이거를 좀 거시적인 관점을 바라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분도 이제 오랫동안 자기가 어떤 목표를 위해서 준비 시간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단절되다 보니까 상실감을 겪고 그리고 이제 허무하고 또 새로운 일을 다시 시작하려니까 이 누적된 피로가 있어가지고 힘듦을 느끼시는데요. 오랜 일을 되게 장기적으로 하셨던 분들이 그거를 이제 중단하고 다른 일을 하게 되었을 때 느끼는 감정이 있어요. 그게 큰 상실감이고 두 번째로 새로운 일을 시작했을 때 내가 되게 병신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완전 새로운 단계로 들어가니까 이전까지 내가 준비했었던 뭔가 경력이나 나의 능력치가 제로화되는 거예요. 새로운 상황에 무차별적으로 노출되다 보면 자기가 여태까지 왜 살아왔는지 허무감도 들고 상실감도 들고 그리고 되게 바보가 된 것 같은 기분이 들게 되는데 이게 지금 시점에서 나를 보면 그렇고 지금 여태까지 쌓아왔던 과거가 당장의 어떤 이익이나 결과를 산출하지 않으니까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과거의 경험들이 무의미하다라고 생각되시는 거예요. 근데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거나 거시적인 관점에서 보면 앞으로의 일이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알 수 없거든요. 동양철학의 주역이라는 책이 있는데 상황이 항상 변화하는 거를 64가지로 정리한 책이 있어요. 보통 주역이다 그러면 이제 점치는 걸로 생각해가지고 주역 배웠다 그러면 점 봐달라고 이러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데 주역에는 이제 점 보는 방법은 나와 있지 않고 상황을 지혜롭게 수용하고 이해하는 방법이 정리되어 있는 책이에요. 동양철학에서도 주역이 가장 어렵다고 하는데 동양철학에 나온 주역 중에서 산천대축이라는 괴가 있어요. 그 괴 이런 것도 설명하면 길어져서 그냥 이제 어떤 뭔가를 뽑았을 때 점을 이렇게 뽑아가지고 괴사가 나오는 거를 봤으면 어떤 하나의 그걸 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산천대축이라는 괴가 있는데 어떤 괴냐면 상황이 어떻게 손도 써볼 수 없게 총체적인 난국 상황이다라는 거를 의미해요. 그래서 모든 걸 해도 안 되고 하는 일마다 족족 실패하고 이런 상황을 보여주는 이제 괴거든요. 근데 이게 대축이라고 할 때는 대자가 큰 대자고 축이 막힐 축자예요. 근데 한자가 뜻글자니까 막히다는 축자에는 어떤 의미도 있냐면 쌓인다는 뜻도 있어요. 어떤 게 막히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뚫고 나갈 수 없으니까 막힌 부분에서까지 계속 물건 아니면 흙, 물 같은 것들이 쌓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막히다는 거는 동시에 쌓이다는 의미도 갖게 돼요. 이렇게 생각하면 쉬울 것 같아요. 비유적으로 들면 어떤 큰 댐이 있으면 물이 막 그때까지는 세차게 잘 흘러와서 일이 순조롭게 막 풀리는 것 같다가 댐이 크게 올라와 있는 지점에서는 물이 더 이상 흐르지 못하고 막히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물이 아무리 계속 흘러와도 댐의 수위까지 차기 전까지는 물이 계속 막히는 것처럼 보여요. 자기가 그 입장에서만 보게 되면 그러면 어떻게 하면 정말 열심히 살고 있는데도 계속 실패하고 이게 반복되면 위축감도 들게 되고 막 내가 뭐냐 이렇게 왜 살았나 막 병신 같은 기분도 들게 되는데 실제로는 어떻게 하고 있는 거냐면 계속 실패해서 자기가 퇴보하고 있는 게 아니고 물이 계속 쌓여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자기가 실패하는 게 다른 새로운 성장을 위해서 도약하는 시기일 수도 있어요. 미래적인 관점에서 보게 되면.
그리고 이제 물이 계속 쌓이게 돼서 댐수 위를 넘어서게 됐을 때는 폭발적인 영향으로 물이 이제 흘러내려가기 시작하죠. 그때 자기가 성장한 거는 그동안 이제 쌓아왔을 때는 확인하기 어렵고 자기는 계속 실패자인 것 같지만 새로운 상황이 주어져서 그 기회에서 영향을 터뜨릴 수 있다라고 하면 그때 그 사람이 성장한 거는 다른 사람이 볼 때 눈부실 정도로 보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실패해서 힘들다 아니면 오랜 거를 준비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전혀 다른 일을 시작해서 바보가 된 것 같다. 아니면 새로운 일을 도모하고 계시는데 되게 불안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 그럴 수 있지만 계속 포기하시지 마시고 끝까지 하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 댐의 수위를 넘어서는 지점에서 여러분 개개인의 이제 역량을 빛나게 발휘할 수 있는 순간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뭐 감동 주고 막 이런 되게 훈훈하고 좋네요. 그리고 뭘 물어보셨냐면 그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각각 패널분들은 어떻게 대처하시냐 이런 질문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대한 질문에 답변할 수 있는 이제 전문가들 분을 모셨습니다. 제가 또 인맥이 화려하지 않습니까? 친구분들이 많아가지고 제가 이제 맺은 인맥에서 이 대답에 대해서 가장 전문적인 대답을 해줄 수 있는 패널들을 초대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 진짜 이거 혼자 안 하기 잘했다. 아. 왜 난 좋았는데 나만 계속 말하니까 이거 좋다. 왜 오셨어요? 문제 해결 전문가 최문재입니다. 네. 네네. 깜짝 놀랐어요. 저 혼자 할 줄 알았는데 장난 아니다. 감동의 눈물. 대시해도 돼요? 감동받았어. 안녕하세요. 전문가 최 사장님과 깡쌤을 모셨습니다. 네. 제 인생의 문제 투성이기 때문에 네. 이 자리에 어쩔 수 없이 끌려 나왔습니다. 옆에서 혼자 떠드시는 걸 보니까 참 내가 안 걸리기 다행이다 이 생각을 했고 근데 매력이 참 발산이 되네요. 김도희님 혼자 계속 라디오 진행하시는 거 어떤가 싶기도 하고. 정말요? 예. 이거 하다 보니까 점점 할 때 계속 장기적으로 하게 되면 이제 교조가 될 것 같습니다. 이거 평소에도 집에서 방에서 이러고 놀지 않으세요? 네네. 자주 하시는 것 같은데? 네. 근데 질문이 그거예요. 질문이 그냥 그 문제 상황이 있는데 기분 전환 어떻게 할 건가? 네네. 그러면 힘들 때 어떻게 극복했는가? 요즘 다 전체적으로 많이 힘드신 것 같아요. 나만 힘든 줄 알았는데. 근데 여기 들어오는데 사실 그 비슷한 얘기밖에 안 나오잖아. 어떤 얘기 나오냐면은 뭐 힘든 걸 견뎌라 막 그런 얘기가 좀 많이 나오는데 근데 그 한자 주역이에요? 네네. 주역. 대축. 대축? 네네. 대축 뭐야? 네 글자였잖아. 산천대축. 산천대축? 네, 이건 그냥 이름이에요. 사람 이름처럼 어떤 점을 봐서 괴라는 걸 뽑으면 거기 현상을 딱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이름을 붙여줘요. 크게 막혔다 이런 거. 되게 재밌었는 게 한자를 풀이했는데 그 축이 막히는 거랑 쌓이는 게 같이 있는 거라고? 네네. 그거 김도인이 해석하신 건가요? 아니면은 원래 그런 거예요? 아니요. 한자 뜻이에요. 원래? 네네. 야, 그렇구나. 나 되게 감동했어. 그래서 그 얘기 들으면서. 그렇구나. 실제로 인생이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뭐가 막히는데, 막혔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계속해서 뭔가 경험하고 있는 건데. 네. 그래가지고, 야, 그럴싸하다 생각했어. 깡쌤, 점점 어려워져. 근데, 네. 안 되면, 계속 안 돼요. 그 문제가 그때가 있는 것 같아. 안 되면 계속 안 되고, 뭐만 해도 계속 안 되는 시기가 누구한테나 있나? 근데 나한테도 있었고, 예전에 김도인도 있었다고 얘기 들었었거든요. 깡 선생은 계속 안 되고 있고. 예. 근데 좀 그런 것 같아. 견딜 수밖에 없는 것 같긴 한데, 경험할 수는 있거든요. 근데 꼭 좋은 경험만 있는 것도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실패했던 그 경험들이 아주 나중에 되면은 다시 내가 활용할 수 있는 좋은 경험이 되기도 하는데 그 실패했던 경험들이 쌓여가지고 뒤에 발생한 일들에 계속 발목을 잡기도 한다라는 좀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고 싶긴 해. 뭐냐면은 지금 실패하고 문제가 있지만 나중엔 좋아질 거다. 다 경험이 될 거다라고 네네. 얘기하고 싶기도 한데 네. 현실은 또 안 그런 것 같기도 하다. 현실은 실패해본 분께서 또 실패하는. 그렇지. 사실 그런 면이 없잖아 있는 것 같아가지고. 현실은 시궁창이에요.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뭐냐면은 그냥
김도인이 아까 했던 얘기 있잖아요. 문제를 직접적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 같아. 문제가 맞아요. 발생하면, 문제가 발생했구나. 이걸 내가 하나의 경험 사례로서 배워야지. 그게 아니라 문제를 그냥 진짜 해결해야 돼. 네, 맞아요. 뚫고 나가가지고. 그게 필요하지 않나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흔히 알고 있는 대로 접근하면 이제 문제가 더 심각해진 상황들이 있거든요. 뭐 이렇게 지금 자기가 생각했을 때 최악의 상황이다라고 했으면 언젠가 또 뭔가 좋아지겠지라고 단기적으로 생각하면 이게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게 문제가 최악의 상황으로 치더라도 더 최악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맞아요. 이게 자기가 뭐 한 1, 2년 힘들었다 그러면 이제 곧 풀리겠지. 사람들이 보통 위로할 때 너 그동안 힘들었으니까 곧 좋아질 거야 라고 하거나 아니 뭐 기분 조언 좀 하고 뭐 재충전하면 좋아질 거냐 하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고 그게 장기적으로 갈 때가 있거든요. 3, 4년 이상씩 길어질 때가 있어요. 맞아요. 그러면 어떤 희망적인 상황만 품고 실제로 문제 해결을 안 하고 있었으면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되냐면 그 사람은 거의 그냥 낙오 상태가 돼요. 그리고 다시 일어나기가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뭘 하고 있어야 되냐면 댐에 대해서도 막혔을 때 물이 그냥 차 있으면 최악의 상황이 발생하는 게 뭐냐면 댐은 막혀 있어서 댐이 무너지진 않거든요. 그리고 자기는 그냥 그 상태로 있으니까 계속 막혀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물도 계속 썩고 이렇게 될 텐데 물을 계속 채워주는 작업을 실제로 자기가 밑에서 하고 있어야 돼요. 네. 근데 갑자기 궁금한 게 네. 구체적인 우리 또 막연하니까 구체적인 거 한번 물어보면 시간이 충분할지 모르겠는데 굳이 물어보면 왜 우리 회사 다니거나 학교 다니거나 그러면은 사실 네. 가장 힘든 게 뭐냐면은 공부하거나 일하거나는 사실은 부수적이거든요. 진짜 힘든 건 뭐냐면은 인간관계 때문에 힘들어. 네. 내가 부딪히는 사람이 회사나 학교에 있고 그 사람 계속 보면서 계속 부딪히는 거야.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깡 선생은 어떻게 할 거야? 인간적인 문제로 계속 부딪혀. 학교나 막 회사나 계속 김 부장이 계속 괴롭히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근데 이제 저는 웬만하면 신사적으로 타협하고 이런 죽창으로. 하긴 합니다. 평소에는. 너도 한 번, 나도 그쪽에서 한 번. 전쟁을 선포했다. 그러니까 그럼 같이 전쟁을 선포해야죠. 같이 여론전하고 우리 편을 끌어서 만들어서 저쪽을 없애버려야죠. 근데 그게 막 길어져서 진짜 지옥이야. 회사 생활. 헬이 됐다. 그럼 그쪽에도 헬을 선사해줘야죠. 맞서 싸워야 된다. 그렇죠. 죽창연합회 네. 대표다우신 말씀이십니다. 너도 한 방, 나도 한 방. 네. 그렇구만. 예. 김도희는 그거 어떻게 해야 돼? 그거 계속 날 미워하는 거야. 네. 그리고 계속 막 이렇게 어떤 일만 떠넘기고 그다음에 이제 뒤에서 모략해가지고 날 막 자꾸 넘어뜨리려고 하고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답안을 준비했습니다. 그래? 네. 인간관계에 대한 최종 해결책, 완벽 해결책. 이보다 더 완벽할 수 없다. 그래요? 백기사 신드롬. 네. 뭐 갖다 이어붙이는데 능숙하게 이어붙이는 것 같은데. 네네. 찌 사장님은 어떻게 하시나요? 전 도망치는 편이. 나는 제일 좋은 방법이죠. 네네. 환경이 안 바뀐다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 안 바뀌면 그냥 떠나야 되는 것 같아. 그래서 나는 금방 부딪히면 그냥 나가요. 피하는 편인 거야. 최 사장 항상 도망 다닌다는 소문이 있는데 발 붙일 데가 없어. 지구상에 거의 안 남았어 이제. 얼마 안 남아가지고. 제가 오늘 준비한 게 백기사 신드롬이라고 해서 인간관계에 대한 문제점을 한번 다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준비했어요. 제가 이거는 타 방송에서 한번 방송을 한 적이 있던 내용이긴 해가지고 아마 그 방송을 들으셨던 분들은 비슷한 내용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오늘 조금 시간이 더 많은 편이어서 구체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래도 이제 패널분들이 와주셔가지고, 저 진짜 여기 와서 혼자 할 줄 알고, 여러 가지 드립, 대화, 이런 거 막 야한 얘기 많이 준비했는데, 오늘 그냥 내용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주세요. 네. 저희가 벌칙으로 마리팟 한다고 해서 이제 한 주 휴가 간다고 하니까 정말 휴가 간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셨던 것 같아요. 얘네들 여행 가나 보다 어디 휴가철 해가지고 쉬고 가나 보다 하는데, 저희 4명이 다 휴가가 없지 않습니까? 이번 주도 저희가 계속 일을 하고 있는데, 이제 휴가철 이제 많이 갔다 오시고 재충전의 시간을 가지실 텐데, 저는 인간관계에 대해서 휴가철에 한번 다뤄보시면 좋다라고 생각한 이유가 있어요. 휴가 갔다 오면 최 사장님의 방법을 사용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문제 상황이 있으면 휴가 때 얘네들 안 보면 이제 속 시원하겠다.
이 화상들 안 보고 휴가를 다녀왔지만 다시 이제 출근하시거나 다시 이제 일상생활 돌아오면 문제의 화상들을 보게 되죠. 화상분들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책 제목이에요. 백기사 신드롬. 그래서 메리 마리아 메릴린 크리거라는 사람이 지은 책이고요. 미레인이란 출판사에서 나왔어요. 백기사 신드롬은 이 심리학자들이 명명한 이름인데 타인을 구원하려는 강박관념을 가진 사람들을 지칭하는 용어예요. 제가 이거 잠깐 찾아보니까 저는 백기사라는 말을 많이 못 들어봤었거든요. 백기사보다는 흑기사, 흑장미를 저희가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갑자기 백기사랑 흑기사랑 구분하는 기준이 되게 궁금해져서 찾아보니까 중세시대 때 이제 봉건제도니까 왕이랑 가신이랑 이렇게 계약을 맺는 상태에서 왕이랑 계약 관계에 있었던 사람들이 백기사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왕한테 소속돼 있고 왕으로부터 자기도 받고 어떤 그 집안을 대표할 수 있는 문양도 가지고 있고 명예로우면서 그 지역에 대해서 세력도 독점하고 있는 계층이라면 흑기사는 지금 생각하면 용병이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네네. 정규직, 비정규직이. 아, 네, 맞아요. 아, 그때도 비정규직이에요. 역시 또 탁월한 비유. 좋네요. 혼자 했으면 이거 진짜 대량 난감했겠다. 그 흑기사는 비정규직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비정규직이니까 왕이랑 일시적으로 그냥 심부름꾼 같은 역할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백기사처럼 명예로운 뭔가 역할이나 그런 활동을 하는 게 아니고 왕이 처치하기 곤욕스러운 일 아니면은 좀 지저분한 일들 이렇게 대신 처리해주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집안에 대한 뭐 문양 이런 것도 없고 뭐 받은 직위나 뭐 자기 같은 것도 없기 때문에 돈 받고 그냥 일 처리해주는 계층이라고 생각하면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흑기사들이 자기의 흥신소 같은 거예요? 네네 맞아요. 그래서 자기 방패나 자기 갑옷을 그냥 까맣게 칠하는 데서 유래가 돼서 흑기사라고 불렸대요. 네. 아, 실제로 까맣게. 네네. 자기 문양이나 이런 게 없을 거예요. 네, 그런 게 없어요. 아, 원래 네. 중세 기사들 보면 문양 같은 거 자기 문장 상징이 있잖아요. 네. 집안의 상징. 맞아요. 네, 근데 그런 족보도 없고. 네. 하지만 실력은 깡패야. 네, 맞아요. 그런 사람들이 흑기사지만 백기사는 그게 아니고 어떤 명예로운 그 가문 출생이면서 네. 우리 군주와 백성을 보호하는 어떤 헌신적인 존재. 네, 맞아요. 맞아요. 어허. 네. 아. 그래서 이렇게 나눠지게 됐대요. 그래서 백기사가 보통 그래서 구원자라는 의미로 쓰이고 흑기사는 그냥 곤란한 일을 대신 해주는 사람 이런 의미로 쓰이게 돼서 저희가 보통 술자리에서 흑기사, 뭐 흑장미 이렇게 얘기하는 게 그래서 쓰이는 용어인 것 같아요. 용어 선택이 굉장히 적절했네요, 그거. 네네. 근데 술자리에서 왜 흑기사를 쓰시나요? 예. 남성분들은 술자리에서 흑장미를 쓰시는 심리가 뭐예요? 흑장미. 쓰시지 않나요? 흑장미가 뭔데요? 그러니까 자기가 뭔가 벌칙이나 술 마셔야 되는 상황에서 대신 마셔주는 사람을 여성은 흑장미라고 하고 남성은 흑기사라고 하잖아요. 남성이 여성한테 내 술 대신 먹어달라고 하는 게 있어요? 네네, 흑장미? 아, 주로 흑장미 선택을 많이 당하시나 보네요. 아니요, 저는 제가 마셔요. 네네. 제대로 한번, 쟤를 한번 골탕 먹이고 싶다 이거 아닌가, 그냥? 아,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을 선택하지는 않을 거예요. 보통 약간 이성적으로 호감이 그래요? 있거나 어떤 썸을 타는 상태에서 선택을 할 거예요. 솔직히 태어나서 한 번도 안 해봤어. 그래요? 네, 솔직히 싫어하는 사람한테 시킬 것 같은데. 그러세요? 그래요? 제 생각에 뭔가 이성적으로 호감이 있거나 이러면 흑기사로 부탁하거나 흑장미로 부탁하지 않고 내가 술을 마실 것 같거든요? 내가 취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건 김도희는 타인이 뭐 좋고 나쁜 건 상관없이 그냥 먹고 싶은 거잖아. 네네. 네, 이거는 뭐 간략하게 넘어가고 예.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직칭된 거에서 구원자 신드롬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타인이랑 만날 때 타인을 구원하려는 강박관념을 갖지만 실제로 그 인간관계로부터 상처를 받는 사람들을 이제 전문적으로 다룬 심리학 서적이에요. 그럼 일단 백기사가 누구인지, 내가 백기사 신드롬에 해당되는지, 인간관계에 나는 문제가 있는 편이다, 아니면 스트레스 많이 받는데 백기사에 해당하는지 한번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심리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정확히 숫자를 세워왔다. 10가지 항목을 물어볼 거예요. 네. 그런데 백기사 신드롬이 뭔데요? 백기사 신드롬에서 백기사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보면 타인이랑 이제 자기가 인간관계를 맞을 때 꼭 타인을 도와줘야 된다. 그 좋은 감정에서 생각하는 게 강박관념을 느끼는 사람들이에요. 네. 그리고
네네. 그러니까 좀 착한 사람들이네요. 겉으로 보기에. 네, 겉으로 보기엔 되게 착해 보이고, 막 사람들한테 봉사하고 헌신적으로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타적인 행동을 기꺼이 하는 사람들인데. 네, 맞아요. 좋은 그 건지 사람들의 뭐. 좋은 어떤 심리가 뭔가 문제가 있다는 말씀인가요? 네, 문제가 있어요. 예. 근데 이게 자기가 어떤 보답 없이 이타적인 행동을 하려는 게 아니고, 이 좋은 행동, 자기가 남을 도와주는 행동을 통해서 그 사람의 사랑을 갈구하고 그 사람을 자기 통제 밑에다 두려는 사람들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오케이. 자기가 남을 도와주는 행동을 타인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것, 타인의 관심이나 사랑을 받기 위한 걸로 이용하는 사람들이죠. 그게 그걸 집착이 심해져서 일종의 강박까지 간. 네네, 맞아요. 그걸 백기사 신드롬이라고 명칭했어요, 이 심리학자들이. 어허. 네. 그래서 한번 그럼 내가 백기사 신드롬에 해당하는지 아닌지 심리 테스트 한번 10개 해볼게요. 알겠습니다. 네. 10가지 항목을 들어보시고 체크한 다음에 4개 이상 해당된다. 그러면 백기사 당첨. 한번 해볼게요. 1번. 상대를 처음 만났을 때 내가 우상이 된 것 같은 기분이 자주 든다. 미칠 거 아니야? 나 1번 했어. 진짜? 그래요? 나는 늘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아이고, 저는 미친놈들, 여러분들의 스승이니까. 알겠습니다. 네. 이런 애들이 있구나. 네. 2번.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게 하거나 화나게 하지 않으려고 극도로 언행을 조심하는 편이다. 다 그런 거 아닌가? 네, 이게 그래? 보통 나 안 그러는데? 타인보다 민감한 성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런 행동을 이제 하시는 성향이 크실 거예요. 타인보다 민감한 사람과 연결되는 건가요? 네네. 그렇군요. 예. 연결편이에요. 아. 타인보다 민감한 사람은 개인에 대한 이해이고 오늘 하는 백기사 신드롬은 나와 타인의 관계에 대한 이해. 그렇구나. 3번. 상대방의 삶을 관리해야 되는 책임이 모두 나에게 있다고 생각한다. 아니야. 4번. 상대와의 관계에서 늘 상대에 대한 죄책감이나 걱정에 사로잡힌다. 5번. 상대를 처음 만났을 때 위험할 정도로 흥미롭거나 색다르게 느껴졌다. 위험할 정도로? 네네. 그 호감이 확 가는 거예요. 네. 오케이. 저 사람한테 집중해가지고 그걸 뗄 수 없을 정도로 저 사람이 나에 대한 흥미를 끄는 거예요. 그래? 네. 그래요? 독실이는 이쁜 여자 보면 그런 반응이 없어서 막 해야 돼. 없으니까 막 얘기합시다. 6번. 상대에게 무엇이 최선인지 상대보다 내가 더 잘 아는 경우가 많다. 7번. 내가 얼마나 자기 비판적인지 사람들은 눈치채지 못한다. 8번. 나에게 필요한 것보다 상대에게 필요한 것에 집중할 때가 더 많다. 그러니까 자기 욕구보다 타인의 욕구를 더 우선시하는 경향이 크다. 9번. 상대를 위해서 모든 것을 해주는데 상대가 몰라준다고 느낄 때가 많다. 10번. 과거의 인간관계를 돌이켜보면 나는 늘 상대를 구원해주는 사람이었다. 그래요? 몇 개 해당되시나요? 이게 다 0이 나오면 인간 쓰레기 아닙니까? 진짜? 그렇겠죠. 왜냐면 이게 타인과의 관계니까 타인을 위해서 뭐 조금의 마음도 쓰지 않는다 아니면 어떤 행동도 하지 않는다라고 나오긴 힘들 것 같아요. 한두 개는 기본적으로 나오실 것 최 같아요. 사장 빵 아니야? 난 사실은 이 설문을 들으면서 하나 될 때만 너무 놀란 게 하나도 해당 안 돼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 라고 생각했어. 정말로. 저희가 봤을 때 최사장님 한번 사이코패스 테스트 야, 한번 몰지 마. 해보시는 게 자꾸만 네가 자꾸 그렇게 몰고 있는데. 공감 능력이 하나에서 정말 하나. 결여되신 것 같아요. 3번. 3번? 3번 하나 있었던 것 같아. 상대방의 삶을 관리할 책임이 모두 나에게 있다? 모두까지는 아닌데 자꾸 다른 사람의 삶을 자꾸만 생각해보는 거죠. 신자유주의에서 이렇게 느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노동자로 보는 거죠. 어떻게 고용해서 이익을 창출할 것인가 자꾸 보기 때문에. 네네. 근데 나는 해당되는 게 진짜 없었는데. 깡상 나는 어때? 한 앞에 2개 정도는. 2개 정도? 정말요? 1번, 2번 정도. 1, 2번이 뭔데? 1, 2번이 상대를 처음 만났을 때 내 우상이 된 것 같다. 진짜? 미치다. 그런 생각을 왜 해? 우린 늘 하고 있어. 진짜? 깡생 주창연합회 회장이고 저는 이제 그래요? 네, 계룡산 회장이니까. 2번은 뭔데 2번? 2번은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게 하거나 화나게 하지 않으려고 언행을 조심한다. 그래요? 네. 이건 보통 근데 정도 그걸 차이지. 아는 사람이 이래 지금? 아는 사람의 행동을 그렇게 하고 있나? 네네. 김도희는요? 김도희는 저는 지금 해보지는 않았는데 제가 이걸 읽은 지 꽤 됐거든요. 한 4년 정도 된 것 같아요. 4, 5년 정도. 네. 그때 했을 때는
10개 나왔어? 9표 정도 나왔던 것 같아요. 정말로요? 네네. 진짜? 네. 대단한데? 좀 착한 사람이니까. 난 지금 사이코패스 심리 특징들을 읽어보고 있는데 최 사장 네. 한번 해보고 싶네. 이거 한번 해볼까요? 좀 진짜 그런 것 나중에 같아요. 합시다, 나중에. 네네. 궁금하다. 몇 개인데. 좀 사이코패스 특집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최 사장님은 약간 그러니까 김도인이 언제부터 저를 자꾸만 모는 거예요. 뭔가 공감 능력이 결여돼 있다. 사이코패스 테스트를 한번 받아봐라. 아니 저는 근데 일할 어느 때도 좀 순간부터- 보고 그러잖아요. 네. 근데 유달리 특정 사람일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한테 거의 관심이 없어요. 타인한테 관심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뭔가 타인의 감정과 이렇게 소통하거나 그런 모습을 뵌 적이 없어가지고 아니 깡쌤은 좀 더 오래 아셨잖아요. 예. 그죠? 네. 아닌 거 제가 아니요. 저 일 때 그런가요? 보면 그렇거든요. 아닌가요? 왜냐면 저도 비슷한 성격이라. 별로 타인에 별로 뭐 관심이 무섭다, 나 없어. 오늘 사이코패스를. 근데 남자들이 좀 둔하진 건 하거든요. 평균적으로 봤을 때. 네네. 남자분들이 대부분 자기 세계에 좀 몰두해 있는 분들이 많고. 예. 독실이도 그럴걸? 예, 독실이도 좀, 근데 남자들이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그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서 막 신경을 많이 쓴다거나 맞아. 마음을 쓰지 맞아. 많이 써준다거나 네네. 그러진 않는 경향이 조금 있거든요. 네네. 여자분들에 비해서는. 네. 그래서 뭐 저도 그 정도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정도로 사이코패스란 말이에요. 다시 봐야겠는데. 근데 저도 이렇게 저희가 일주일에 한 번씩 항상 만나잖아요. 이거 팟캐스트 녹음 때문에. 이 화제를 돌리도록 합니다. 백기사 신드롬 얘기나 그냥 하라고. 네, 독실님이랑 깡쌤을 보면 이렇게 그래도 자신의 감정적인 거나 이렇게 얘기하시고 대화할 때 그런 맥락 같은 거를 이제 얘기하셔서 느끼는 게 있거든요. 근데 최 사장님은 자신의 감정적인 표현도 하시고 못 보고 감정을 못 느끼는 저 건가 얘기를 싶기도 계속 듣다 하고. 보니까 로봇이에요, 로봇. 저 얘기를 계속 듣다 보니까 혼자 있을 때 생각을 하게 돼요. 자주 얘가 얘기하지 않았죠. 사이코패스인가? 뭐 팟캐스트에서 한 2번 정도 말하지 않았습니까? 알겠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그러면 내가 여기에 해당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 생활하실 때 사람 인간관계에서 되게 스트레스 많이 받으실 텐데 그럼 이거 어떻게 해결할지 한번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근데 그런 사람이 진짜 많나? 이거에 해당하는 아니, 사람들? 눈앞에 있잖아. 지금 9개가. 9개인 9개라면서. 이거 거의 성모 말이 아닙니까, 이거? 이거 날 위한 방송이야. 내 말이 빠지잖아. 아니, 근데 이게 궁금한 게 김도희님은 네. 정말로 어떤 사람, 우리가 그럼 되게 불쌍해 보이겠네요? 지금은 그렇잖아요. 예전에. 네네, 예전에 그랬었어요. 네. 어떤 새로운, 하여튼 뭐 친구를 새로 만나든지. 네. 그럼 오히려 새로 친구 사귀는 게 힘들 수도 있겠네요. 네, 그래요. 맞아요. 내 반대로 관리해야 또. 되는 사람이 한 명 드는 거야. 내가 돌봐줘야 되는 사람이. 네네. 일단 가족에 대한 책임감도 굉장히 강하시겠네요. 맞아요. 네. 그렇구나. 이게 보통 그거 그런데 힘들어서 어떻게 살아 그런 걸? 그래서 힘들었어요. 그 계룡산 갔다 왔는데 계룡산에 그랬었구나. 있었어요. 그래서 네. 그래서 근데 궁금한 게 책에 그런 게 나오나요? 이런 사람들의 사회적 비중 나와? 그러니까 몇 퍼센트 정도의 사람들이 여기에 해당하는가? 이런 게 통계가 있나요? 이게 비중으로는 안 나오고요. 왜냐하면 이분들은 심리치료 받았던 임상 사례들을 해가지고 책을 쓴 거기 때문에 어쨌든 이 책에서 다루고 있는 건 병리적인 현상이에요. 사회에서 생활할 때 문제되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 근데 이거는 그러니까 병리적 현상으로 드러나지 않아도 일시적으로 누구나 겪는 상황일 거예요. 왜냐하면 남을 도와주고 싶다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드는 거고 그리고 실제로 남을 위해서 봉사하시거나 헌신하시는 사람도 많기 때문에 근데 여기가 문제되는 건 병리적 현상일 때 문제가 돼요. 알겠습니다. 네. 네네.